1977년 5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이날 20세 소녀 콜린 스탠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히치하이커였던 콜린은 남자 혼자 운전하고 있거나 위험해 보이는 운전자의 차는 타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그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차에만 탑승했습니다. 당시 콜린은 몇 번의 히치하이킹 끝에 약 2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히치하이킹에 성공하면 콜린은 캘리포니아주 레드블러프에 사는 친구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여러 대의 차가 있었지만 콜린은 그중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후 콜린의 손짓을 보고 파란색 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파란색 밴 안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자는 창문을 내린 뒤 콜린에게 어디로 가냐고 말하며 차에 태워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23세 카메론 호커와 그의 아내인 19세 제니스였고 뒷좌석에는 8개월 된 부부의 딸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아주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콜린은 안심하고 부부의 밴에 올라탔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콜린에게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콜린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부에게 불편함을 느낀 콜린은 점점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운전자인 카메론 후커가 차를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카메론의 돌발 행동에 콜린은 손에 들고 있었던 포도주스를 옷에 흘렸습니다. 운전석에 있었던 카메론은 백미러를 통해 콜린을 째려보았습니다. 카메론은 아내 제니스에게 잠시 주유소에 정차할 테니 갈아입을 옷을 콜린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카메론은 주유소에 정차하여 주유했고 콜린은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가 준 옷을 들고 주유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콜린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돌이켜보면 이 순간이 콜린이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콜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시간 여행으로 지쳐서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실에서 나와 부부의 밴에 올라탔습니다. 콜린이 다시 부부의 밴에 탔을 때 그녀의 옆좌석에 좀 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변이 30cm 정도 되는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앞으로 콜린의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선사해 줄 나무 상자였지만 당시에 콜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상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밴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비포장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밴이 어두운 숲속으로 진입하자 콜린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어디로 가냐고 카메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콜린의 말에 카메론은 지름길로 가는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콜린은 해가 지기 전에 친구의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름길로 가는 카메론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두운 숲속 끝에 도착한 카메론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당시 차가 정차한 곳은 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서는 개울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부부는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려 개울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말도 없이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 콜린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콜린은 아기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려보아도 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콜린은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개울 근처에서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 카메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카메론이 차문을 열고 들어와 칼을 꺼내 콜린의 목에 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콜린은 살려달라고 말하며 카메론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즉시 카메론은 바로 콜린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녀의 발목은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메론은 천으로 콜린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뒤 콜린의 옆좌석에 놓여 있었던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상자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약 1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나무 상자 속에 콜린의 머리를 넣은 카메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상자를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론은 트렁크에 있는 침낭 속에 콜린을 집어넣었습니다. 침낭에 들어간 콜린은 움직이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 카메론은 밖에서 놀고 있었던 아내 제니스와 딸을 다시 차로 부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뒤 집에 도착한 카메론은 콜린의 머리에서 나무 상자를 떼어냈습니다. 여전히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콜린에게 카메론은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고 바로 그녀를 끌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녀를 지하실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론은 준비해둔 장비를 꺼낸 뒤 콜린에게 폭력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콜린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납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콜린을 납치한 남편 카메론과 아내 제니스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제니스는 남편 카메론과 첫 데이트 이후 콜린처럼 카메론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카메론에게 납치된 제니스는 그의 집에 강제로 끌려가 카메론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니스는 카메론에게 끌려다니며 고통받았고 몇 달 만에 완전히 카메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니스가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카메론은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의 말에 거역할 수 없었던 제니스는 바로 알겠다고 말하고 카메론과 결혼했으나 결혼 이후에도 카메론의 학대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메론은 아내 이외에 자신의 폭력적인 환상과 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노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카메론은 형식적으로나마 아내 제니스에게 새 노예를 구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카메론의 말에 제니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바로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남편 카메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아내 제니스는 한 가지 조건을 들며 이 약속만 지켜진다면 남편이 새 노예를 납치하는 것을 허락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니스가 요구한 내용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니스가 남편에게 제안한 내용은 남편이 새로운 노예를 구해오면 남편의 폭력적인 환상은 노예에게 풀고 성적인 욕구만 자신에게 풀라는 황당무계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카메론은 큰소리로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약속은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내 제니스는 남편을 믿고 그가 새 노예를 잡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후 매일 카메론과 제니스는 새 노예를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불행하게도 사건 발생 당일 부부는 우연히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콜린을 만났고 콜린을 카메론의 노예로 낙점하고 그녀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론에게 납치되어 그의 집 지하실에 감금된 콜린은 이제 카메론의 노예가 되기 위한 끔찍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대로 카메론은 콜린을 추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폭력적인 환상을 해소하는 데에만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콜린은 매일 최대 23시간 동안 나무 상자를 쓴 채로 지하실에 있는 상자에 갇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카메론에게 노예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콜린 스탠의 부모님은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즉시 경찰서에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이렇게 콜린 스탠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납치 8개월 후인 1978년 1월 25일 카메론은 드디어 콜린이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카메론은 자신이 더 컴퍼니라는 특수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 컴퍼니라는 조직은 전 세계의 노예를 유통하고 통제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이 자신의 교육을 통해 완벽한 노예가 되었다고 말했고 이 서류에 서명하면 더 컴퍼니와 종신 노예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이곳 캘리포니아주 레드 블러프 주민들은 대부분 더 컴퍼니의 조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보안관들도 모두 조직의 요원이라고 말하며 만약 콜린이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론은 아내 제니스도 노예 출신이었으나 자신이 거두어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며 너도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은 카메론의 협박에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콜린은 카메론에게 가족들은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메론은 알겠다고 말했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족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콜린에게 K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앞으로 자신을 마스터라고 부르고 아내는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카메론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고 당연히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엉터리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메론에게 세뇌당한 콜린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콜린은 카메론의 진정한 노예가 되었고 그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콜린이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메론은 선물로 콜린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카메론은 8개월 동안 눈을 가리고 지하실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콜린에게 드디어 1층 거실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고 음식을 만들게 하였고 심지어 딸을 돌보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콜린은 지하실에 있는 상자로 들어가 밤을 보냈습니다. 당시 콜린은 눈가리개를 풀고 지하실에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콜린은 자신에게 이런 자유를 준 카메론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8년 2월 아내 제니스가 둘째를 임신하여 더 이상 카메론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메론은 아내가 자신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인 콜린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내와의 약속을 강제로 변경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남편 카메론의 성적인 부분의 해소는 아내 제니스가 그리고 폭력적인 부분의 해소는 노예인 콜린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노예인 콜린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제니스는 콜린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자리를 노예인 콜린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4월 카메론과 제니스 그리고 콜린은 근처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동식 주택에는 지하실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론은 콜린을 보관할 장소로 침대 아래 나무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카메론은 새로운 집에서 콜린을 다시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매일 23시간 동안 콜린을 상자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1978년 9월 4일 카메론과 제니스의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콜린에게 아기를 돌보라고 지시했고 덕분에 그녀는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상자 밖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콜린은 아이들이 잠을 자기 전까지는 상자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다시 상자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콜린이 침대 밑에 있는 상자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밤이 되면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이들도 콜린을 K라고 불렀으며 그녀가 부모님의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콜린도 이제 자신을 K라고 생각했고 K가 아닌 콜린이었을 때의 시절을 거의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카메론의 신뢰를 쌓은 콜린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콜린은 동네를 산책하고 조깅도 하고 장도 보았으며 동네 모텔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콜린에게 탈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콜린은 카메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조직원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메론이 꾸며낸 헛소리였지만 당시 콜린에겐 카메론의 말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녀는 카메론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콜린은 카메론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컴퍼니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콜린은 아침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스스로 침대 아래 상자에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콜린이 납치된 지 4년 뒤인 1981년 3월 갑자기 카메론은 콜린에게 더 컴퍼니에서 그녀에게 보내온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콜린이 모범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높이 산 더 컴퍼니가 그녀가 가족을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론은 조직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콜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함께 그녀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가자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까지 콜린에게 발생한 일을 절대로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가족과의 면회가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론은 콜린에게 만약 약속을 어기고 비밀을 폭로하거나 경찰서에 찾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콜린은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놀란 콜린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하며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콜린은 부모님에게 경찰서에 전화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기를 내려놓자 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포옹해 주었습니다.
콜린은 부모님에게 카메론을 자신의 약혼자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카메론이 어떤 남자인지 물어보지 않고 기념으로 카메론과 콜린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메론과 콜린은 정말 평범한 커플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콜린의 가족들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론이 떠나자마자 콜린의 가족들은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더 컴퍼니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콜린은 매우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콜린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콜린을 불편하게 하면 영원히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카메론과 함께 지옥과도 같은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다시 K가 되었습니다. 이후 잠깐의 자유를 맛본 콜린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자 카메론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녀에게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 무려 3년 동안 콜린은 다시 하루 23시간 동안 상자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년 뒤인 1984년 카메론은 이 정도면 콜린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을 예전처럼 잠잘 때 빼고는 다시 상자 밖에서 나와 생활하게 해주었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온 콜린은 예전처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콜린은 번 돈의 절반을 카메론에게 주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21일 콜린은 모텔에 취직하여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콜린은 2주마다 $200를 받았는데 그녀는 카메론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번 돈의 반보다 더 많은 $180를 카메론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카메론은 콜린이 완벽하게 자신의 여자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카메론은 콜린에게 더 컴퍼니의 이야기에서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론의 말에 콜린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카메론은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처럼 마스터인 카메론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론의 말에 콜린은 매우 기뻐하며 기꺼이 카메론의 두 번째 아내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의 말에 카메론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더 컴퍼니에게 연락해 허락을 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콜린이 카메론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는 말을 들은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콜린이 카메론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면 더 이상 첫 번째 부인 제니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카메론이 자신을 노예로 만들거나 심지어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시 제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제니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직접 노예 콜린을 해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 8월 제니스는 콜린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제니스는 남편 카메론이 이야기한 더 컴퍼니라는 조직은 남편이 콜린을 복종시키기 위해 만든 허구의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콜린은 제니스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즉시 카메론에게 연락하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제니스는 흥분한 콜린을 진정시키고 남편이 이야기한 더 컴퍼니라는 조직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니스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경찰들도 조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제니스는 콜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더 컴퍼니를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니스의 말에 행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인의 말을 듣자마자 콜린은 이제까지 7년 동안 카메론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제니스는 즉시 콜린을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었고 고향으로 떠날 여비를 챙겨줬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제니스는 남편 카메론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며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니스의 말에 콜린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제니스와 약속했습니다. 콜린은 버스를 타기 직전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카메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린은 당신이 이제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고 곧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메론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콜린도 제니스의 말처럼 카메론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메론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정말로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아직도 카메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는지 무려 2번이나 스스로 카메론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카메론의 아내 제니스는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찾아가 이제까지 남편이 벌인 끔찍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남편이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는 남편을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으나 남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제니스는 남편에게 함께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받자고 말했고 이제까지 콜린을 괴롭히는데 사용한 도구들도 모두 버리자고 간청했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의 말에 알겠다고 했으나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카메론은 콜린의 뒤를 이을 노예를 구해야 한다는 끔찍한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콜린이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난 1984년 11월 제니스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갔고 1984년 11월 18일 드디어 카메론 후커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공범이었던 제니스는 재판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범행에 대해 면책받았습니다. 1985년 9월 24일 카메론 후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제니스는 콜린을 납치하기 1년 전 남편이 콜린을 납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19세 소녀 마리 엘리자베스를 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제니스는 피해자 마리도 콜린과 같은 방식으로 지하실에 감금되어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카메론은 마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리는 콜린처럼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카메론에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카메론은 마리를 노예로 만들지 못했고 마리가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살해했다는 것이 제니스의 주장이었습니다. 1976년 1월 31일 실제로 당시의 마리 엘리자베스라는 19세 소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당국은 카메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카메론은 마리를 살해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을 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노예 계약서에 콜린이 자발적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이 탈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스스로 자신이 집에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카메론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카메론 후커는 납치 및 폭행 그리고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카메론의 가석방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그의 다음번 가석방 심리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콜린은 7년간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치유를 위해 매일 병원에 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콜린은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대학에 진학하여 회계학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콜린은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식 중 한 명은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었으며 이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받은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